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올해가 채권 투자의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다투어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금년 들어 채권 수익률이 주식의 배당률을 추월하고 뉴욕 증시의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의 편입 비중이 주식보다 높아지는 등 채권 시장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채권형 ETF 설정액이 크게 증가하고 주식형 ETF는 반대로 감소하는 등 종전의 투자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4배 이상 증가하는 폭풍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2023년은 채권 투자의 해, 투자 베스트셀러는 이것, 연준 대차 대조표 주요 이슈, 장기채 투자 열풍 계속될까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오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의 유명 경제 미디어인 CNBC의 헤드라인 보도 기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최악의 한 해를 뒤로하고 올해 채권 투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금년 들어 채권 시장의 달라진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만화는 찰스 수왑의 2023년 투자 전망 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한 딜러가 채권 투자는 바로 지금 시작이야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2023년이 되자마자 채권 투자를 시작하라는 조언입니다. 실제로 금년 들어 미국 채권 시장에서 작년과는 판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자산 군별 수익률의 변화 추이를 보면 투자 등급 회사채 수익률이 S&P 500 지수에 편입된 주식의 평균 배당률보다 3배 이상 더 높아졌습니다. 작년 3월부터 추진된 역대급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수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채권 투자의 매력도가 크게 증가한 반면 주식시장은 약세장에 빠지고 일부 기술주들을 제외하고 아직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주식 배당률을 3배 이상 추월한 것은 올해 들어 채권 시장의 투자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연구팀이 뉴욕 증시의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또 올해 들어 채권 시장에 발생한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뉴욕 증시의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의 상대적인 편입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7년부터 주식에 대한 채권의 상대적 편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2009년 3월에 초과 비율이 20%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 주식 편입 비중이 채권을 압도하다가 금년 5월 20% 가까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채권 편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로 높아진 것이죠. 이러한 결과들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올해 채권 투자의 부활을 알린 전망들이 적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국내 채권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올해 들어 채권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금년 4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보유 잔고가 과거 2년간의 평균보다 4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채권형 ETF에 편입된 설정액이 4월 현재 25조 원으로 금년 들어서만 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 중 주식형 ETF 설정액은 3조 원 감소하여 커다란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베스트셀러는 무엇일까요? 원래 베스트셀러란 출판 업계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여기 매일경제 보도 기사에서 보듯이 올해 투자 베스트셀러로 장기 채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자료를 보면 국내 장기 채권형 ETF 중에서 30년 만기 ETF 두 종목이 6에서 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10년물 중기채 ETF 두 종목도 4% 이상의 수익률을 냈고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장기채 ETF 상품들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른쪽 자료는 올해 국내 투자자들의 주요 주식과 채권의 순매수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의 폭풍 질주 속에서도 국채 투자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채 중에서도 개인 매수 1위는 19-6이라고 불리는 만기 20년물 국채 투자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액은 4조 2,50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고를 보이고 있는 장기채 투자 열풍은 금리 인상 끝물에서 금리 인하로 전환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뽀순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올해 투자 베스트셀러가 장기 국채라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투자해도 좋은 거야? 이에 뽀시기가 대답합니다. 그거 매우 좋은 질문인데 앞으로 연준의 기준금리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해. 그렇습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비례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할 때 먼저 연준의 기준금리 예상 경로의 향방을 짚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물론 단기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장기금리도 기준금리의 방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맨 위에 빨간 선은 기준금리에 대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연말까지 5.1% 부근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다릅니다. 9월 중부터 금리 인하로 피벗하여 금년 말에 4.5%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더 많이 베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른쪽 그래프는 한미 간 기준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양국 간 금리차가 역대 최대 폭인 175bp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워싱턴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라우 바흐 컨퍼런스에 초대된 전 현직 연준 의장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이 토론에서 현직 의장 파월은 은행의 신용 여건 위축으로 인해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추가 긴축을 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의장 버냉키는 코로나 팬데믹이 노동시장을 뒤흔들었고 공급망 부족 문제를 촉발시켰다. 연준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라며 연준의 통화 정책을 취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의 말은 향후 금리 동결 또는 긴축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어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자산 부채 항목을 최근 이슈와 관련된 변동 항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매주 목요일 대차 대조표를 발표하는데요. 투자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 편은 좌변의 자산 계정인데요. 맨 밑에 총 자산 잔액이 8조 5천억 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에서 보듯이 총 자산이 작년 9조 달러에서 양적 긴축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지역은행 위기 때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신설된 은행 단기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즉 BTFP 잔액의 증가세입니다. 하단 그래프에서 보듯이 은행들의 급전 창구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은행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미실현 손실이 과다한 지역 은행들을 진원지로 하여 금융 시스템 위기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채 항목인데요. 표 대신에 그래프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 그래프는 연준에 개설된 재무부 계좌, 즉 TGA 계정의 잔액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현재 잔고가 870억 달러로 간당간당합니다. 엑스데이트가 임박하여 부채 한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도장을 찍을 때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습니다. 아래는 연준에 예치된 지급 준비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소폭 증가했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두 그래프를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단 그래프를 보면 상업은행 전체의 예금 잔고가 수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객들은 금리 조건이 더 좋은 MMF로 갈아타거나 25만 달러를 넘는 비보호 예금을 인출해가고 있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단 그래프에서 보듯이 상업은행들의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 위기 이후 은행들이 여신 조건을 대폭 강화하여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중에 돈줄이 말라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 침체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4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에 비해 0.6% 하락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13개월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항목별로 보면 비금융 제조업 부분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빨간색 선은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는 신호인데요. 과거 1년 동안 경기 선행 지수가 8% 이상 하락하면 예외 없이 회색막대의 경기 침체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이미 8.2% 하락하고 있어 향후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착륙 가능성도 있지만 부채 한도 협상, 금융 시스템 위기, 지정학적 불안 지속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가 하락하므로 장기 투자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향후 금리 예측과 장기채 투자 전망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예측은 주가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방향성은 시장 참여자의 기대와 시장의 컨센서스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측기관에 따르면 국채 시장의 현물과 선물 금리 데이터에 기반한 3개의 매개 변수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치를 추정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9월까지 3% 후반대까지 소폭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3% 이하로 하락하고 그 이후에도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이 끝물에 와 있고 은행 위기, 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로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의 역비례 관계에 따라 채권의 자본이익, 즉 시세 차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상이었던 작년 10월 말이나 금년 3월 초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2011년 이래 최고로 높은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금리 예측과 평균 회귀 법칙의 관점으로 볼 때 장기 평균 금리로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 아직 장기채 투자 기회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위험도 있으므로 만기별 종목별 분할 매수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포커스 그래톡은 매번 영상의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 데이터와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